여러분, 저는 올해 80이 된 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오래 망설였던 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45해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어미로,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어느 겨울 아침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 대문을 나섰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좀 줄이자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1년에 11번, 시어른들 기일에, 명절에, 또 그 위 어르신들 기일까지. 제 손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밤마다 시큰거렸고 무릎은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시린데 그날 저는 그저 사람답게 한번 말해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45해를 함께 산 사람이 45해 동안 제가 차려 올린 밥상의 무게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너무도 가볍게 그 말을 뱉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의 손님이었던 것처럼요. 마치 제가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면서 45해 동안 제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부엌에 내려가서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큰 가방도 아니었어요. 손주가 어렸을 때 쓰던 바퀴 달린 작은 가방 하나. 잠시 후 그 여행 가방에 무엇을 넣었고 그 집 문을 나서며 무엇을 뒤로 남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 평생 가족처럼 여겼던 사람에게서 가라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드릴 테니까요. 가방에는 옷 3벌, 통장 하나, 그리고 친정 어머니가 시집올 때 주신 은비녀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45해를 살았는데 제가 정말로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것뿐이더라고요. 살림살이는 다 그 집 것이었고 가구도 다 그 집 것이었고 심지어 제가 입던 한복까지도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였습니다. 옷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떤 옷을 가져갈까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평범한 옷 3벌만 골랐습니다. 한복은 한 벌도 안 가져갔어요. 한복은 제 옷이 아니라 그 집의 옷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입으셨던 분홍 저고리, 시고모가 물려주신 회색 치마, 그런 옷들은 다 거기 두고 나왔습니다. 그 옷들이 옷장 안에서 마치 저를 붙잡으려는 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통장에는 사실 큰 돈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45해 동안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은 고작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자기 통장에 넣었고 저한테는 한 달 생활비만 정해서 줬어요. 그 생활비에서 시장 보고 아이들 학원비 내고 시댁에 명절 때 보낼 용돈까지 다 챙기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작은 통장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시장 갈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모았어요. 그 800만 원이 45해 동안 제가 저를 위해 남겨둔 전부였습니다. 은비녀는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시집가는 딸 손에 쥐어주시면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순자야, 이 비녀는 네가 정말 힘들 때 꺼내봐라. 어미가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45해 만에 저한테 길을 열어준 셈이에요. 그 새벽, 저는 그 비녀를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라면 지금의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 식탁에 종이 한 장을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딱 3줄을 적었어요. 제사 음식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우는 법은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좀 쉬러 갑니다. 쉬러 간다는 말이 그렇게 마음에 들 줄 몰랐어요. 떠난다, 나간다, 헤어진다, 그런 무서운 말 대신에 쉬러 간다고 적고 보니까
마치 제가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 저도 몰랐어요. 1년 뒤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쪽지를 쓰고 나서 저는 부엌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45해 동안 매일 새벽에 불을 켰던 그 부엌이에요. 가스레인지, 싱크대, 식탁, 냉장고. 모든 게 제 손때가 묻어 있는데 정작 그 중에 제 이름이 적힌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행주를 한번 빨아서 깔끔하게 걸어두었습니다. 그게 45해 동안 제가 한 마지막 부엌일이었어요. 거실을 지나면서 가족 사진을 한번 봤어요.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 사진, 시어머니 칠순 사진. 모든 사진에서 저는 늘 한쪽 끝에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이 있었고 저는 늘 가장자리였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의 그림 속에서 나는 늘 변두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새벽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45해 만에 처음으로 제 발걸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계도 안 봤어요. 아침 밥상을 차릴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시계 바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45해를 산 그 집이 어둠 속에서 그저 평범한 2층 집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밖에서 보니까 그저 벽돌과 기와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일 뿐이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집을 만든다는 것을요. 저는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표소 앞에 서서 전광판에 뜨는 지명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강릉, 속초, 정읍, 남원, 여수. 그러다 영덕이라는 글자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늘 죽기 전에 영덕 바다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던 게 떠올라서요. 어머니는 결국 그 바다를 못 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표를 사면서 매표소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봤어요. 새벽 6시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혼자 와서 영덕행 표를 끊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겠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영덕 어디로 가세요? 데리러 나올 분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다 보러 가요. 그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어요. 다만 표를 건네면서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날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뽑아 마셨어요. 그 율무차가 얼마나 맛있던지 저는 한 잔을 더 뽑았습니다. 45해 동안 자판기 음료를 사 먹어본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시집에서는 늘 밖에서 사 먹는 건 다 군것질이다라며 외출하면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날 그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저는 작은 자유 하나를 처음 맛봤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을 창밖만 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아주머니가 어디 가시냐고 묻기에 저도 모르게 딸 보러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딸은 미국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둘 다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만 할 뿐 명절에도 잘 안 옵니다. 며느리는 제사가 부담스럽다고 늘 핑계를 댔고 사위는 한국말이 서툴러서 통화도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나왔다고 해서 당장 달려와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처음에는 무섭더니 곧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건 동시에 아무도 저를 묶어두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옆자리 아주머니는 한참 동안 자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분도 시집살이를 오래 하셨대요. 작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일부러 멀리 다녀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그 자유라는 게 말이에요. 너무 늦게 오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저도 그 자유를 너무 늦게 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그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 땅 어딘가에 저와 비슷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는 분들.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런 어머니들의 한 사람이었다는 걸 또렷이 느꼈어요. 영덕터미널에 내려서 저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 아저씨한테 바다가 보이는 작은 여관 하나만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백미러로 저를 한참 보더니 별말 없이 차를 몰았어요. 한 20분쯤 갔을까요? 작은 어촌 마을의 끝자락에 파란 지붕을 얹은 2층짜리 여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기사 아저씨가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하고 사탕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거스름돈이에요. 사탕은 그냥 드시고요. 그분은 거스름돈을 1,000원이나 더 얹어서 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봉투를 받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시집 식구들한테서 받지 못했던 작은 친절을 처음 보는 택시 기사한테서 받은 거예요. 여관 주인은 저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이름이 명숙이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제가 가방 하나만 들고 들어서는 걸 보더니 묻지도 않고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묵으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2층 끝방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서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45해 동안 한 번도 못 봤던 바다가 제 방 창문 바로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 바다가요. 방은 크지 않았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런데 그 방이 45해 동안 제가 살아온 그 큰 집보다 훨씬 더 제 집 같더라고요.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는 방. 누가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방. 그 방의 침대 위에 가방을 내려놓는데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45해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그 방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은비녀를 꺼내서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녀한테 작게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바다 앞에 제가 왔어요. 그 말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저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순자야,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그날 밤, 저는 그 방에서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 밥을 챙겨야 하는지, 오늘 누구 기일이라 무엇을 사야 하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않고 잠을 잔 게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댄 지 10분도 안 돼서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다음날 아침 해가 창문에 닿을 때까지 깨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명숙 씨는 미역국과 갈치구이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45해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떠넣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명숙 씨는 못 본 척 그저 옆방의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 배려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45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명숙 씨가 제 손에서 그릇을 가져가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손님이 설거지 하시면 안 되죠. 손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45해 동안 저는 누군가에게 손님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늘 차리는 사람이었고 늘 치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영덕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저 멍하니 바다만 봤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세 번째 주에는 명숙 씨가 운영하는 여관 일을 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더니 제가 자꾸 부엌일을 거들자 결국 작은 일거리들을 맡겨주셨어요. 첫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바다로 걸어 내려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시간에 모래밭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같은 모양으로 들이치는 법이 없었어요. 어떤 파도는 길게 늘어지고 어떤 파도는 짧게 끊어지고 어떤 파도는 거의 모래에 닿지도 못하고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도 파도는 멈추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45해를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끊임없이 들고 나기만 했어요. 누군가의 밥상을 차리고 누군가의 옷을 빨고 누군가의 제사를 준비하고. 그런데 정작 저의 파도는 어디로 갔던 걸까요? 두 번째 주에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동네 분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셨어요. 작은 어촌 마을이라 외지 사람이 오면 다들 한 번씩 보고 가는 거였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어르신 몇 분이 장기를 두고 계셨는데 그중 한 어르신이 저한테 인사를 하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소? 저는 서울에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빙긋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서울 사람이 영덕에 와서 뭐 하시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바다 보러 왔어요. 그 어르신은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장기판에서 한수를 두시고는 옆에 계신 다른 어르신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바다 보러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그 어르신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을까요? 어쩌면 그 어르신도 한때는 바다를 보러 오셨던 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저는 명숙 씨한테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명숙 씨는 처음엔 언니가 무슨 일을 해요? 라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가 손님들 아침으로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걸 보시고는 결국 항복하셨습니다. 언니 그럼 손님 적은 날에만 좀 도와줘요. 너무 무리는 마시고. 그날부터 저는 명숙 씨의 작은 파트너가 됐어요. 그 사이에 휴대전화는 한 번도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전화기가 가방 속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켜야 할 것 같고, 확인해야 할 것 같고, 누가 찾을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생각이 점점 옅어지더라고요. 열흘이 지나니까 그 전화기가 가방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 전화기를 꺼냈어요.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50통, 아들이 30통, 며느리가 10통 남짓, 딸한테서는 5통 정도였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들이 보낸 마지막 문자 하나만 열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무사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 한 줄을 보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미웠던 마음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사하다. 잠시 쉬고 있는 중이다. 걱정 마라. 엄마가 마음 정리되면 연락하마. 남편한테는 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기를 껐습니다. 전화기를 끄고 나서 저는 방 창문을 열고 바다를 한참 봤습니다.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50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45해 동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야근하는 날에도 모임이 길어지는 날에도 그 사람은 늘 알아서 알겠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받지 않은 전화를 한 달 만에 50통이나 걸어왔다는 건 어쩌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실이 저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프더라고요. 45해를 살면서 한 번도 그 사람의 관심을 그렇게 절실하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그 관심을 받게 되니까 그게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진작 좀 그래 주시지. 제가 그 집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순자야 고생한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명숙 씨와 저는 거의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명숙 씨도 사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외아들을 혼자 키워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명절에도 잘 안 온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시골이 불편하다며 시댁 방문을 꺼린다는 거였습니다. 명숙 씨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명숙 씨가 며느리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며느리를 한 번도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시댁이 불편한 건 당연하지요. 우리 시대처럼 살라고 하면 그게 더 잔인한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명숙 씨를 다시 봤습니다. 자기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언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명숙 씨가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면서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자꾸 되묻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시집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박힐 줄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대답을 못했습니다. 45해 동안 정말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심지어 제 자식들한테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45해를 천천히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시집 온 첫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집 부엌은 시계처럼 돌아가야 한다 였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시아버지 진지를 짓고 6시에 남편 도시락을 싸고 7시에 시어머니께 차를 끓여 올리고 그 시계가 45해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이들이 결혼해서 나간 뒤에도 그 시계는 계속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계를 멈추는 법을 저도 몰랐으니까요. 첫째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부엌에 다시 섰던 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일주일이면 다 회복된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나도 몸이 안 회복됐어요. 그런데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이 한국에 막 들어올 무렵이었어요. 친구들 중 몇 명은 산후조리원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밥상은 누가 차리느냐고 하셨거든요. 셋째를 낳지 못한 것도 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딸 하나면 됐다 싶다가도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저도 사실 셋째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둘째 낳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의사 선생님이 더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끔 며느리 몸이 약해서 어쩌나 라는 말씀을 흘리듯이 하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자식을 더 낳지 못한 게 죄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이 회사에서 동료의 결혼식에 다녀온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그 사람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동료 부인이 정말 인사를 잘하더라. 우리 집사람도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한테 저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자식을 더 안 낳는 며느리였고 남편한테는 인사가 부족한 부인이었고 그 어느 자리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의 기억도 떠올랐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 1년을 거의 누워서 보내셨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2시간마다 시어머니의 자세를 바꿔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너무 많다. 그 말 한마디가 45해 동안 들었던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일주일을 울었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 10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는 평생 한마디도 따뜻한 말씀을 안 하신 분이셨습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며느라, 내가 가고 나서도 이 집안 재산은 네가 꼭 지켜다오. 저는 그 자리에서 내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45해 동안 저를 그 집에 묶어둔 사슬 중에 하나였어요. 시아버지께 드린 그 약속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덕에 와서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며느리로서 한평생을 그 부엌에 묶여 사는 거였을까? 아니면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였을까? 저는 후자라고 믿었어요. 재산은 형식이고 마음이 본질이니까요. 시아버지가 그 천국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영덕에서 2번의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제 인생을 사는 걸 오히려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45해 동안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 기억들이 다 모여서 그날 새벽 제가 가방을 싸게 만든 거예요. 사실 제사 좀 줄이자는 그 한마디는 45해 동안 쌓인 그 무게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셈입니다. 그 한 방울이 결국 그 잔을 넘치게 한 거예요. 3달째 되던 날, 저는 명숙 씨한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명숙 씨, 내가 이 여관에서 일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월급은 적게 받아도 돼요. 그냥 방 한 칸하고 새끼 밥만 해결해 주시면. 명숙 씨는 잠시 저를 보더니 빙긋이 웃으셨어요. 언니, 사실 나도 그 얘기를 꺼내고 싶었어요. 손이 모자라서 진작 사람을 구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떠날까봐 말을 못했죠. 그날부터 저는 정식으로 그 여관의 일꾼이 됐습니다. 부엌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똑같이 부엌에 서고 똑같이 밥상을 차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시집에서 차리던 밥상은 늘 무거웠어요. 누가 무슨 반찬을 싫어하는지, 시아버지의 입맛이 오늘 어떤지, 남편이 회식하고 들어오는 날인지 아닌지. 그런데 여관에서 차리는 손님상은 가볍더라고요. 그저 정성껏 만들어서 내가면 손님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이 미역국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며칠을 행복했습니다. 45해 동안 제가 차린 밥에 그렇게 따뜻한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시집 식구들한테 밥은 그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여관에 오는 손님들의 사연도 다양했어요. 어느 날은 신혼부부가 오셨는데 신부가 시댁에 처음 인사 가는 길에 영덕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신부의 얼굴에 긴장이 가득해서 저는 그 신부한테 따뜻한 매실차를 한 잔 끓여드렸어요. 새색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요. 시집 식구들이 새색시 마음 알아주는 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시간이 가면 다 알아주십니다. 그 신부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돼요. 45해 동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본 적은 있어도 누군가를 위로해 본 적은 거의 없었던 저였어요. 그날 그 신부의 손을 잡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환갑이 다 된 부인이 혼자 오셨어요. 그분은 사흘을 묵으셨는데 사흘 내내 거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떠나는 날, 그분이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 저도 집을 나와볼까 해서 여기 왔었어요. 그런데 사흘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나갈 사람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 손을 한참 잡고 있었어요. 부인, 나오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더 잇지 않았지만 그날 그 짧은 대화로 저는 알았어요. 저 같은 어머니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45해를 같이 산 남편인데 한 번쯤은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여관에서 봄에는 마당에 매화를 봤고 여름에는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든 뒷산을 매일 산책했어요. 45해 동안 한 번도 계절을 즐긴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김장을 하고 이불 빨래를 하고 제사 준비를 하느라 정작 계절 자체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봄에 마당에 매화가 피었을 때 저는 그 나무 아래에 의자를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흰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서 저는 시집간 해의 봄을 떠올렸습니다. 그 해 봄에도 마당에 매화가 피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부엌에서 시아버지의 진지상을 차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45해 동안 흩날린 매화꽃이 도대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꽃잎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제야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처마 밑에서 빗소리를 들었어요. 영덕은 비가 자주 오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빗소리가 그렇게 다양한지를 그제야 알았어요. 가는 비, 굵은 비, 소나기, 보슬비. 각자가 다 다른 노래를 부르는 거였어요. 시집에서는 비가 오면 빨래 건느라, 장독대 덮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덕에서는 비가 오면 그냥 처마 밑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치였는지요. 가을에는 뒷산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쯤이 되면 명숙 씨한테 산책 좀 다녀올게요 하고 뒷산으로 갔어요. 1시간쯤 천천히 걸으면 산의 중턱에 작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자에 앉으면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산의 단풍과 바다의 푸른빛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 풍경을 저는 45해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풍경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짧은 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도 엄마, 그래도 아버지가 걱정하세요. 한번 돌아오시는 게 같은 말을 했지만 제가 엄마는 지금 잘 지낸다. 그것만 알아두라고 하니까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미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아들과의 통화는 늘 짧았지만 어떤 통화는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 아이인데 그날은 목소리가 좀 풀려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고 사시는 걸 보면서 자랐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똑같이 굴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어미의 삶이 자식의 삶에 그렇게 깊이 박힌다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아,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러고 산 게 잘못이 아니다. 다만 너는 너의 아내를 엄마처럼 살게 하지 마라. 그게 엄마가 너한테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아들이 전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그 통화가 저와 아들 사이에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딸한테는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한테 처음으로 손글씨로 긴 편지를 쓴 거였어요. 어떻게 살아왔고, 왜 집을 나왔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딸한테서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을 받고 저는 또 한 번 많이 울었어요.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그 집에서 평생 그러고 사시는 게 어릴 때부터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딸의 편지에는 사진이 한 장 동봉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 딸이 두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자들은 키가 저만큼 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손자들을 본 게 7년 전쯤이었으니까요. 사진 뒤에 딸이 작게 적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손자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비행기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 글을 보고 저는 또 펑펑 울었습니다. 45해 동안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본 제가 79이 되어서 처음으로 미국 비행기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편지를 받고 저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요. 며느리한테서는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받기 망설였는데 그래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제사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께 짜증을 부린 것이 어머님이 집을 나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가,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던 게 잘못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제사가 너무 무거웠다.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45해 동안 제가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사실은 며느리 세대까지 이어질 뻔했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게 어쩌면 며느리한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며느리는 저처럼 45해를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테니까요. 며느리와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45해 동안 며느리한테서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고 저도 며느리 눈치를 보고 그렇게 어색한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서로가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보다 서로 멀리 있을 때 더 솔직해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명숙 씨와 저는 여관 옆에 작은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손님들이 자꾸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식사만 따로 할 수 있냐고 묻기에 아예 식당을 열어보자고 한 거였습니다. 이름은 두 어머니의 밥상이라고 지었어요. 명숙 씨와 저 둘 다 자식들한테 잘 받지 못한 어머니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차린 밥상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을 차리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명숙 씨가 모아둔 돈하고 제가 가져온 800만 원을 합쳐서 작은 가게를 빌렸습니다. 처음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명숙 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언니, 우리 식당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옛날 시골 어머니 집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흰 벽에 나무 식탁을 들였고 손님들이 앉으면 바다가 보이도록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메뉴도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날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사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정성스러운 한식을 차렸습니다. 개업하는 날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셨어요. 마을회관 앞에서 장기를 두던 그 어르신도 오셨고 우체국 아주머니도 오셨고 슈퍼 사장님도 오셨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동네의 두 어머니가 음식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소문이 진작에 났어. 이제야 식당을 차리시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낸다는 게 저처럼 평생 그늘에서 살아온 사람한테는 얼마나 큰 인정인지요. 식당은 작았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영덕을 찾는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동네 어르신들도 자주 들르셨습니다. 저는 그 식당에서 처음으로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어요. 45해 동안 며느리, 마누라, 엄마로만 불렸던 제가 처음으로 사장님, 순자 여사님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 호칭이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좋더라고요. 손님들 중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는 젊은 부부가 오셨는데 식사를 다 마치고 가시면서 부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사실 저희 부부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밥상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부인 부부 사이 힘들 때는 같이 밥을 자주 드세요.
같이 차린 밥상이 부부 사이를 살립니다. 그 부부가 떠나면서 2번이고 3번이고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몇 달 뒤에 그 부부한테서 작은 엽서가 한 장 왔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자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엽서를 저는 식당 한쪽 벽에 붙여두었어요. 또 어느 날은 사춘기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두 모녀가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답답해 보여서 저는 식사가 끝날 즈음에 2분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살짝 그랬어요. 부인, 따님이 말이 없는 건 잠시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어머니랑 친해지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리고 따님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머니가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건 아가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 따님이 처음에는 새침하게 있더니 식당을 나가기 전에 자기 어머니 팔짱을 살짝 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식당이 그저 밥집이 아니라 어떤 쉼터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 번은 환갑이 막 지난 남자분이 혼자 오셨어요. 그분은 식사 내내 거의 말이 없으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시려다가 갑자기 자리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잠시 앉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1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너무 그리워서 비슷한 맛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잠시 잡았어요. 45해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저였지만 그날 그 자리에서는 그저 한 어머니로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그 천국에서 아드님을 보고 계실 거예요. 미역국은 다음에 또 오시면 제가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분이 그날 우리 식당을 나가시면서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한 그릇의 미역국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1달에 1번씩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 매번 미역국 한 그릇과 흰밥 한 공기를 시키시고 천천히 드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일부러 미역국을 더 정성껏 끓였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미역국은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였으니까요. 식당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명숙 씨와 저는 작은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일주일에 1번씩은 식당 문을 닫고 둘이서 어디든 다녀오기로요. 명숙 씨도 평생 그 여관을 지키느라 영덕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우리는 매주 화요일에 가까운 곳들을 다녀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화요일에는 영덕에서 1시간쯤 떨어진 강구항에 갔어요. 거기서 대게 한 마리를 둘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명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우리 둘이서 이렇게 대게 먹는 게 얼마만이에요. 저는 평생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집에서는 명절에 가끔 대게가 올라왔지만 그건 시아버지와 남편 몫이었고 며느리인 저는 다리 하나도 제대로 발라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화요일에는 영덕에서 더 위쪽에 울진까지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여자 둘이서 모텔이라는 데서 잠을 잤습니다. 모텔이라는 데가 그렇게 깨끗하고 편한 곳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명숙 씨와 저는 침대 2개에 누워서 새벽 2시까지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시집살이의 기억이 어찌나 비슷하던지요. 서로 다른 집에서 시집을 살았는데도 받았던 상처는 거의 같았어요. 그게 어쩌면 우리 세대 어머니들이 다 같이 짊어진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화요일에는 경주까지 내려갔어요. 명숙 씨가 죽기 전에 불국사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우리는 불국사 마당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 씨가 작은 소원지에 무엇인가를 적으시기에 저도 한 장을 받아서 적었어요. 명숙 씨는 우리 아들네가 행복하기를 이라고 적으셨고 저는 45해의 시간을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소원지를 같이 매달면서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45해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진짜 친구를 79에 처음으로 가지게 된 거라고요. 경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작은 시골 다방에 들렀어요. 거기서 명숙 씨와 저는 쌍화차 한 잔씩을 시켜놓고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우리 또래의 어르신 두 분이 화투를 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명숙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우리도 이제 저런 거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녁에 둘이서 화투라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방에서 화투 한 벌을 사서 영덕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르신께 화투 치는 법을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매일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둘이서 작은 상에 앉아 화투를 쳤습니다. 45해 만에 처음으로 저녁 시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식당 일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글을 못 읽는 할머니들 몇 분께 한글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글은 읽고 쓸 줄 알았거든요. 그 동네에는 평생 글을 못 읽고 사신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하던 날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저는요, 평생 시장에서 글자가 무서웠어요. 약 사러 가면 약 이름을 못 읽어서 늘 누구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3달 정도 가르쳐 드렸을 때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셨어요. 박옥자. 박옥자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종이에 쓰시고는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러시더니 우셨어요. 순자 할머니, 내가 78살이 되어서야 내 이름을 처음 써봤어요. 78해 동안 내가 누군지를 종이에 적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날 마을회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다 같이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알았어요. 제가 영덕에 와서 한 가장 잘한 일은 식당을 차린 것도 아니고 명숙 씨를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들한테 자기 이름을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린 거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은 결국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손님은 일부러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우리 식당에 오셨고 어떤 손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단골로 오셨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것 같은 밥상. 그리고 그 밥상 너머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저는 그 식당에서 45해 동안 차린 밥상의 의미를 비로소 다시 봤어요. 그 집에서 차린 밥상은 의무였다면 이 식당에서 차리는 밥상은 선물이었습니다. 똑같은 미역국인데 그 마음의 무게가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45해의 그 무거운 시간이 있었기에 이 가벼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아침 일찍 식당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시골 마을이라 택시가 들어오는 일이 흔치 않아서 저는 그 차를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가 우리 식당 앞에 멈춰 서더라고요. 택시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가 더 많이 늘었고 등이 살짝 굽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든 채로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는 나중에 들었어요. 아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제 위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처음에는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아들 집 앞에 사흘을 앉아 있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며느리한테 의논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어머님이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후에 그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식당에서 점심상을 치우고 있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아버님이 어머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님 위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는 식당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을까? 보고 싶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45해를 같이 산 사람이니까 적어도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알려드려도 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사람은 혼자 와야 한다. 그리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그냥 돌아가야 한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님. 제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그 통화가 있고 나서 사흘 뒤 그 사람이 우리 식당 앞에 도착한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앞에 내려서 저를 봤을 때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처음 보는 표정을 봤어요. 45해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 사람이 45해 동안 저한테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식당 벽에 기대놓고 천천히 그 사람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 길 오셨네요. 식당에서 따뜻한 거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 사람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식당 안쪽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명숙 씨한테 손님 한 분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부탁해요 라고 했습니다. 명숙 씨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챈 눈치였지만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미역국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과 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5해를 같이 산 사람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많이 변했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1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당신은요? 그 사람은 한참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시집올 때 가져갔던 작은 자개함이 들어있었어요. 그 자개함은 친정 어머니가 제 혼수로 챙겨주신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져왔다는 게 그 사람 나름의 사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자개함의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제 옛날 결혼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어요. 25살의 제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사람이 손으로 쓴 짧은 편지가 한 장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45해 동안 한 번도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합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이 차려준 그 모든 밥상, 사실은 한 번도 당연하지 않았던 거였소.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식당 의자에 앉은 채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화도 안 났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다만 뭐랄까 45해 동안 막혀있던 어떤 둑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어? 그 사람이 결국 그 말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제사도 당신 말대로 줄일게. 다 줄일게. 식구들한테도 다 말해놨어. 이제 당신 좀 편하게 살게 해줄게. 저는 그 사람을 한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의 흰 머리를 굽은 등을, 떨리는 손을, 45해를 같이 살아온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45해를 기다려도 안 나오던 그 말이 1년 만에 나왔거든요. 제가 집을 나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저는 절대 그 집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그 사람 앞에 놓아드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드시면서 천천히 들으세요. 제가 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한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45해 동안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요. 영덕바다를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명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손님이 제 미역국을 맛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딸한테서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를요. 그 사람은 미역국을 한 숟갈도 떠넘기지 못하고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45해를 같이 산 사람의 눈물을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여보, 그래서 안 돌아올 거야?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후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그 대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 창밖을 한참 봤어요.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하시던 그 바다요. 그리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그 집으로 돌아가서 당신의 남은 생을 사세요. 저는 여기서 제 남은 생을 살게요. 우리가 헤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45해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따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쯤은 따로 살면서 서로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사람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45해 동안 자기가 저한테 무엇을 빼앗아 왔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의 사과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그날 밤 영덕의 다른 작은 여관에서 묵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에 갈치구이에 시금치나물에 깍두기까지.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밥상 앞에서 또 한 번 울었습니다. 45해 동안 매일 받았던 그 밥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제야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택시에 올라타기 전에 저는 그 사람한테 자괴함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 산 45해의 증거니까요. 제가 영영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괴함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멀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운 마음만 가득했던 1년이었는데 그 사람의 구분 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 사람도 결국 늙은 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5해 동안 가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그 사람도 어쩌면 자기 나름의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영덕의 그 식당에 있습니다. 명숙 씨와 함께 매일 아침 손님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바다를 보면서 보리차를 마셔요. 그 사람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1년에 2번. 명절에는 제가 그 집을 방문해요. 제사는 이제 2번으로 줄였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기일만요. 며느리는 이제 저를 영덕 어머님이라고 부릅니다. 며느리도 가끔 영덕에 내려와서 우리 식당에서 며칠씩 묵고 가요. 며느리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시집살이가 아닌 시어머니와의 시간을 가져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걷고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미역국을 끓여요. 그제야 저는 며느리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아들도 가끔 내려옵니다. 아들이 처음 영덕에 왔을 때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45해 동안 그 집에서 자기 어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아이는 그제야 제대로 봤다고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아버지랑 똑같이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1년 전에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또래의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을 식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식구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45해를 그렇게 살았고 결국 80이 다 되어서야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지금이거든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에요. 저는 79에 새 인생을 시작했고 80이 된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물론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45해를 견뎌낸 그 사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그 45해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영덕의 바다는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파도가 들고 나죠. 그런데 그 파도가 매일 다른 모래알을 가져다 주고 매일 다른 조개 껍데기를 남겨놓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비슷해 보여도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어제와 똑같이 살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오늘의 파도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도라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 또래의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우리를 보고 자라난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래 참지 마세요. 너무 오래 견디지 마세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신다면요. 부디 오늘 밤만이라도 잠들기 전에 자기 자신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꼭 봐주세요.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가슴 깊이 남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밤이 더욱 깊어질 거예요.